안녕하세요. 단독자TV의 단독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그리스 철학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미리 이제 일대기를 간략하게 써놨어요.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4년에서 322년 기원전에 이때 살았던 사람이고, 아버지는 니코마코스라는 이름의 사람이었는데 마케도니아의 왕의 주치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16살 때는 아카데미아에 이제 들어가서 20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플라톤이 죽을 때까지. 아카데미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아카데미아는 이제 플라톤이 아테네에 세운 일종의 국민학교 같은 거예요. 예, 국민학교라고 표현하면은 조금 어폐가 있나? 어쨌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비슷한 개념. 그리고 나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업적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적어놨는데 이제 그게 이제 343년이에요. 기원전. 이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제 나중에 전 유럽을 호령하는 이제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로스의 개인교사가 돼요. 어린 시절 개인교사. 근데 이제 이 개인교사가 됐는데 문제가 나이가 어릴 때는 말을 좀 듣다가 이제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이제 반하는 어긋나는 행동들을 합니다. 뭐 정치적 문제에 너무나 관여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지키라고 했던 이러한 규범이나 규율 같은 것들을 많이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버려야겠다. 이 자식이 이제 대가리가 크고 대왕의 지위가 되면서 이제 점점 안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마케도니아에서 와서 아테네로 돌아와서 거기에 이제 자신만의 학교인 이제 리케이온을 설립을 합니다. 이 리케이온에서 이제 후학들을 양성을 하다가 이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사후에 죽은 다음에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모함을 받기 시작을 해요. 마케도니아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에 반대하는 일종의 공모를 가담했다. 공모자였다라는 이러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도피를 합니다. 칼키스라는 곳으로 도피를 해요. 그러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두 번의 죄를 짓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이 말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플라톤이었고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였잖아요. 소크라테스를 죽인 게 어떻게 보면은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이 민주주의자, 한마디로 이런 어리석은 중우들이 내리는 인민재판이었어요. 인민재판으로 인해서 희생을 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아테네인들이 첫 번째 잘못으로 소크라테스를 사형에 몰고 갔던 것, 이것을 바로 아테네인들의 첫 번째 잘못이라고 본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아테네인들이 나까지 사용을 시키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아테네인들이 두 번째 죄를 짓는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럴듯하죠, 되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아라고 해야 되나? 자존감, 자신감이 엄청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환절기라 가지고 제가 이 거의 한 십몇 년간, 십몇 년간이 아니지, 거의 태어날 때부터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가지고 환절기 때마다 환장할 것 같거든요, 진짜.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좀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코를 찍찍거린다거나 이렇게 좀 듣기 싫은 이러한 신체적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코를 뜯어버릴 수도 없고 계속 이렇게 간지럽고 막 이런 코맹맹이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네,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거의 14개 정도 이상의 학문에 대해서 집필을 했고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던 진짜 박학다식한 박사였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뭐 만물 박사였어요. 논리학, 시학, 수사학, 생리학, 형이상학, 윤리학, 예술론, 박물학, 천문학, 해부학, 물리학 이렇게 많았어요. 이 이외에도 더 있는데 이거를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방대한 저술을 했고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자연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연. 출발점이 자연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이라는 것을 단순히 이제 네이처라고 해서 진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뭐 숲, 나무, 풀, 동물들을 자연이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뭐냐면은 이제 성격이나 성품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요. 예.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한 것. 뭐 당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자연에서 출발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철학의 핵심은 이러한 자연을 분석하면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분석하면서.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아예 그래서 손수건을 옆에 갖다 놨어요. 아,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네, 어쨌든, 네,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 실제라는 것은, 이게 또 핵심이에요. 구체적이고, 그리고 개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개별적, 그리고 개체적이라고 표현해요.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가. 플라톤의 생각이랑은 좀 많이 상반되는 내용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반되는 것은 점점 가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또 있는데, 성질이나 관계 이런 것들 있죠. 뭐 능동 이런 것들도 한마디로 실체가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실체라는 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질, 관계, 능동과 같은 눈으로 이제 볼 수는 있지만 어떠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거를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작용 같은 것들 있죠. 뭐 만류 인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관성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도 실체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게 중요해요. 단순히 구체적인 뭐 소, 말, 닭, 돼지 같은 이러한 사물들이나 뭐 철, 금, 은 같은 이러한 것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능동, 성질, 관계 같은 것들도 실체의 일부분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것도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범주화 시키는 거를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범주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이 우리가 세계를 사유할 때 있죠. 세계에 대한 사유. 이 사유는 그 뭐에 의해서 좌우되냐? 세계의 성질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본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를 생각하고 떠올릴 때 이 세계가 어떠한 성질로 구성되어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사유를 일종의 결정짓고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사유에. 이 세계의 성질. 예. 이런 측면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영혼과 심리학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 제가 이렇게 뜸을 이제 자꾸 들이잖아요. 다른 영상이랑 다르게. 예, 그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 알레르기 비염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예, 짤막짤막한 일종의 단막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물론 보이지 않지만,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딜레이가 좀 있죠. 중간중간에. 바로바로 진행을 안 하고. 예, 그게 제가 할 일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코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예, 그런 것임을, 예,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영혼에 관하여 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이 심리학 논문이.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생명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거를 푸시케라고 번역해요. 푸시케.
이 철자가 이게 맞다. 오케이. 철자 틀릴 뻔했어요. 싸이라고 적을 뻔했는데, 네. 푸시케. 생명인데, 생명을 이제 등급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푸시케는. 이 등급별로 분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원리가 복잡성의 정도예요. 복잡성의 정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 있는가, 조직되어 있는가, 그 복잡성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것을 3등급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거 촬영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또 지금 안 하면 또 언제 촬영하겠어요. 예, 그죠? 사람이 해야 할 거를 미루면 결국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식물적 생명, 동물적 생명, 그리고 이성적 생명이 있어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들을 진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생명 그 자체로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생명 활동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뭐 성장, 소멸, 그리고 변화, 쇠퇴, 뭐 발전, 이러한 그러한 생명 활동이라고 보셔야 되지, 단순히 목숨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단어 그대로. 예. 일단 첫 번째로 식물적 생명이라는 게 뭐냐면은, 생장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예. 생장하는 거. 단순한 단계. 예. 그냥 뭐 생장하고, 예, 뭐 잎이 피고, 진짜 말 그대로 식물에서 보여지는 것들. 예. 뭐 영양분이 부족해서 변화하고 누래지고 이러한 생장적인 측면인 거고, 동물적 생명은 좀 달라요. 욕구, 운동, 감각,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감각인 거예요. 감각과 욕구 같은 것들. 식물적 생명에서는 이제 감각이라는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데, 비로소 2단계인 동물적인 생명에 와서 감각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욕구한다라는 게 생깁니다. 네,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 가장 고차원적인 이성적 생명에 도달하면은 인식이라는 게 생겨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이론입니다. 인식. 알미나 믿음, 이런 것들. 이러한 인식 활동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발생하는데, 결국 이러한 좀 더 높은 단계들, 알미나 믿음 같은 것들은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러한 이성적 생명, 가장 높은 단계의 알미나 믿음 같은 인식들은 이러한 더 낮은 하위 단계들 있죠. 하위 단계인 생장이나 욕구나 운동 같은 것들 있죠. 이러한 것들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 예, 이게 중요해요. 전제. 한마디로 인식하고 뭔가를 알고 뭔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뭔가를 감각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를 욕구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생장하고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 내포하고 다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뭐라 그래야 돼? 더 나은 존재, 더 충만한 존재로부터 덜 충만한 존재로 나아간다라는 그 플라톤이 아니지, 플로티누스의 유출설 말씀드렸죠. 아리스토텔레스와 유사한 부분이 있죠. 이러한 차원들을 이제 아퀴나스도 받아들여서 적용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좀 더 자세하게 아리스토텔레스 설명 드릴 때 알 수 있을 거라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심리학적 부분은 생명적인 부분이고,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뉜다가 핵심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윤리학입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겠죠. 예, 학문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14개 이상의 학문을 다 다루진 않습니다. 예,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저도 힘듭니다. 그러면 윤리학 같은 경우는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여기서 사회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사회적.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회적이라는 말은 약간 대중화시킨 표현이에요. 대중화시킨 표현. 예. 그래서 사회적이란 말보다는 정치적인 동물이라는 말이 원래의 의미입니다. 본래의 의미. 즉 말 그대로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것은 폴리스적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폴리스는 뭐 웃기지도 않겠지만 드립 한번 치면은 경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폴리스는 아시죠? 아테네 그 공동체 하나의 민중들이 서로가 이제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뭐라 그래야 돼? 소국가적인 공동체라고 표현할게요. 범국가적인 건 아니고. 소국가적인 공동체를 그 당시에 폴리스라고 불렀죠. 그죠? 그 폴리스적인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천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이러한 폴리스적이고 정치적, 무리를 이루려고 하는 거, 무리를 이루려고 하는 게 본성이다. 즉, 인간의 본질이 있잖아요, 본질. 결국 이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에 참 멋있는 말이 나와요. 이 본질이 뭐냐면 본질을 발휘하려고 하면 나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사명. 진짜 죽겠네요. 죽겠어. 코 때문에. 자, 본질을 발휘를 한다고 하면은 동물의 본질은 진짜 좀 제가 동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지만 자, 먹고 자고 싸고 또 다른 걸 먹고 싶어 하고 뭐 이 정도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게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제 종을 번식시키기 위한 일종의 생식작용을 한다라든 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물의 본질인 거고, 식물의 본질은 그보다 좀 더 한 차원 아래인 그냥 생장하고 피고 지고 낙화하고 뭐 이 정도인 겁니다. 이 인간의 본질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학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이라는 거예요. 무리를 이루려고 하고 이 속에서 무리만 이루는 게 아니에요. 무리 속에서 내가 지니고 있는 나의 역할을 다하는 게 본질이라고 본 거예요. 일종의 소명의식 같은 거예요. 소명의식.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윤리의식 같은 경우에는 즉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은 보통 행복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거를 행복이라고 번역하면 조금 그런데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쾌락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쾌락도 아니에요. 단순히 나의 사명, 나의 본질을 실현시켜 갈 때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행복, 즉 그러한 일종의 정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행복해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뭐랄까 좀 더 많은 것을 함유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이제 윤리학에 또 적용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봤는지에 대해서를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인간성을. 그래서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이것의 예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뭘 드냐면은 행운이나 요행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로또를 했는데
당첨이 됐어. 1등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한 몇십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뭐 몇십만 원을 받는 게 실제로 로또에서 가능한지 안 하는지는 전 자세하게 몰라요. 그냥 비유를 드는 거지. 어쨌든 그러한 것들, 일종의 이제 요행이나 행운으로 얻어지는 것을 바로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성의 지배를 받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 이성의 지배를 받는 불합리한 부분이 뭐냐면은 도덕적 덕이에요. 덕. 이건 일종의 덕이에요. 덕. 탁월성. 즉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러한 것들,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불합리한 부분이 덕이라는 것은 덕이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뭔가를 이제 뭐 욕망하고 이제 뭐 과도하게 원한다, 그죠? 그리거나 어떠한 뭐 충동, 이러한 것들, 이러한 정념적인 부분들 있죠. 충동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뭐 과도함이라든가 이러한 정념, 한마디로 정념이라고 표현할게요. 정념, 이러한 정념에 사로잡히는 부분들을 덕이나 탁월성으로 다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절제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정념을 절제하는 데 이용된다라는 거죠. 절제. 그러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욕망이라든가 충동이라든가 과도함 같은 경우는 이성으로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지배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배하기 어려운 거지. 예, 이걸 분명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충동과 욕망을 이성으로 지배를 할 수 없다면 인간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일단 왜냐면은 일단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진짜 사람들은 다.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층간소음으로, 물론 층간소음이 진짜 막 살인충동 일어날 정도로 심할 수가 있는데 사소한 걸로도 막 사람 죽이고 그러잖아요. 다른 나라 뭐 전 세계 사람들 다 그렇겠지만 인간 자체가. 근데 이러한 것들을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이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당연히 이성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욕망이라든가 충동이라든가. 그 절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절제와 같은 것들이 이성으로 지배하는 거잖아요. 정념을.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해야지만 우리가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부르는 정의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의 행복.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이러한 절제를 이제 갖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핵심적인 용어 중에 하나예요. 습관.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이 진짜 중요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습관을 정말 중요하다고 봤어요.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훈련, 습관은. 습관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 훈련하고 이러한 습관이 생길 때까지 나는 어떠한 충동적이고 어떠한 이제 유혹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절제하고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될 때까지 훈련해야 된다는 거야. 훈련할 때. 훈련. 그렇게 훈련을 강하게 해서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만 이 절제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 절제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정의 행복을 이루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와 행복을 이루게 한다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을 성취하면서, 본질을 성취해 나가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바로 절제라든가 뭐 용기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 뭐 대담성 같은 좋은 용어들 있잖아요. 예,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중간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한마디로 중용이라고 불렸다라는 거예요. 중용.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을 강조한 겁니다. 중용을 해야지만 우리는 행복에 이를 수 있는데, 중용은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강한 훈련과 노력과 습관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정치학입니다. 정치학 같은 경우에는
플라톤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플라톤 어떤 식이었죠? 최고의 철인을 제일 꼭대기에 올려놓고 그 사람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거였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 집단 간. 권력 집단 간의 균형이에요. 균형. 즉 비판 권리가 있어요. 누가? 국민이 비판할 권리가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거 어디서 봤을까? 오늘날에는 뭐 주민 소환, 주민 투표 같은 경우에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는 뭐 국민 소환은 모르겠다. 소환은 모르겠고 국민 투표는 많이 하는 것 같고 주민 투표도 많이 해요. 지자체에서. 근데 이러한 비판의 권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아퀴나스, 그죠? 아퀴나스의 이러한 국가론 제가 설명드렸었죠, 저번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국민이 비판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대중이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거야. 잘못된 거에 대해서. 법의 문제가 잘못됐다. 이거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중세의 이런 절대 왕정에서는. 근데 법이 잘못됐으면은 국민이 이거를 이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 예,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그리고 이렇게 개정된 법이 있잖아요. 법이 개정됐어. 이 올바른 법이 됐어요. 정법이 됐어. 그러면은 이것을 모두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 모두 따라야 돼. 뭐 예외 없어요. 예외. 예외 없이 이 정법은 모두 따라야 돼. 근데 이 정법은 단순히 통치자가 혼자 정한 법이 아니에요. 자기 꼴리는 대로 정한 게 아니라 국민의 비판할 권리와 개정의 요구 등의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해서 만들어진 정법인 거예요. 정법. 정법이에요. 이것을 모두 따라야 된다. 법은 최고의 권위를 지녀야 된다고 봤습니다. 권위.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통치자가 법을 만들고 통치자가 짱이다가 아니라 제대로 개정된 이러한 법은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모두가 따라야 된다. 이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정치학의 일종의 근본이자 또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국가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제 복수성을 띄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수성.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것도. 이거 이런 얘기 공개적으로 한다고 해서 뭐 시진핑이나 뭐 아베가 뭐 나 찾아와가지고 뭐 쳐넣을 것도 아니니까 얘기할게요. 뭐 시진핑이나 아베 내각이나 그러니까 보면은 복수성을 띠고 있지 않아요. 예. 북한은 말할 것도 없지. 북한은 뭐 심한 한마디로 일당제인데, 예. 예, 거의 뭐 한 당이 독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시진핑도 뭐 마찬가지야, 솔직히. 뭐 영구 집권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법을 개정을 시켜가지고. 확실하게 뭐 중국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시진핑이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영구 집권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베는 임기가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각 불신임권을 안 당하고 있어요. 예. 보통 이제 의회에서 이제 다수당이나, 물론 뭐 다수당에서 총리를 만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내각 불신임권 해가지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제 좀 그만 좀 내려올 때가 됐어요. 아베도. 예. 뭐 자국민들한테 마스크 공급 안 하다가 뭐 1000조가리로 된 거 공급하고 그러잖아요, 요즘. 예. 그런 거 보면은 이 국가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복수성을 어기고 있는 거야. 예, 막 은폐하고 사망자 여론 조작하고 이런 거면 이제 이걸 어기고 있는 거죠. 복수성을 한마디로. 이 복수성은 한마디로 이거를 얘기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또 멋있는 점이 국가의 이 통일을 이룬다라는 거. 이 통일은 뭐 연방제 통일 뭐 이런 거 뭐 적화 통일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런 저급한 거랑 전혀 달라요. 이 통일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행정상의 중앙 집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거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돼. 오늘날의 지도자들. 예. 소위 지도자들 있죠. 예, 그 사람들이 반성을 많이 해야 돼. 중앙 집권을 이루는 것이 통일이라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통일이라는 것은 여러 요소들 있죠. 여러 요소들이 공통된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 통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국민, 여론, 뭐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뭐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있어요. 그리고 뭐 비례대표로 뽑힌 사람들, 뭐 소수집단, 장애인계층,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예, 그리고 노년계층이 다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제외 외국인도 이러한 모든 계층들이 다 하나의 올바른 목적을 지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의 올바른 목적을 지향하도록. 이게 바로 한마디로 국가의 본질을 이뤄야 된다라고 본 거예요. 아, 진짜 좀 거친 말로 존나 멋있죠. 예, 아리스토텔레스. 예, 진짜 이런 것이지, 뭐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척화통일 이딴 거 아닙니다. 예, 이런 거. 이런 거는 아니에요. 예. 척화통일 얘기가 왜 나왔냐. 갑자기 또 뭐, 이렇게 뭐, 통일 얘기하니까, 또 말도 안 되는 또 뭐,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뭐 주장했다, 뭐, DJ 정부 때, 뭐, 일단,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진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나의 국가에 두 개의 연방체제라, 저는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봅니다. 뭐, 예? 미국도 아니고, 뭐, 미국이면은 뭐, 페더럴로 나갈 수가 있는데, 무슨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 코딱지만한 땅덩어리에서 뭐, 두 개, 작은 단계의 연방제를 어떻게 실시합니까? 뭐, 개소리 하는 거지. 예. 그냥 일당제 하다가 제 생각에는 아마 김정은 사후에 나라 멸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북한은. 예. 어쨌든 뭐 우리의 주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북한이.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뭐 쓸데없는 소리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게 이제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한계. 아, 또 한계라고 얘기하니까 또 궁금해지죠. 한계 뭐냐면은 노예제도. 노예제도를 변호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를 많이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노예제도를 변호했냐면은 일부의 인간은 인간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이게 좀 되게 웃긴데 써놓고 보니까 웃긴데 이게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저랑 비슷한 생각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먼저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부의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좀 우리 주변에 보세요. 인간 아닌 인간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인 노예이다. 그래서 이 노예인 본성대로 살아라. 좀 무서운 말이긴 해요. 예. 좀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연적 노예라는 것은 이성이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충분치. 이성이 충분치가 않아서 뭐냐면은 폴리스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공동의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뭐 일부 인간은 쓰레기니까 노예가 마땅하다라는 뭐 일종의 뭐 우생학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우생학이랑은 달라요. 우생학이 아니라 일부의 인간